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을 잡겠다, 최저점을 잡고 최고점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에도 저점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 저점을 생각하면 2023년 1월 이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으셨나요? 쉽지 않죠. 아무리 이 부동산 업계에서 오래 일했고 성공하신 분들조차 최고점과 최고점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하고, 더 좋은 매물이 보인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 중에 상승 여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을 매도를 하고 그것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언제 공급이 끝나면 반등이 시작할 거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가 저점일 거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하락기가 끝날 거고, 이런 거 솔직히 그동안 맞았나요? 아니요.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어떤 수치로서 데이터로서 딱딱 맞아 들어갔다면 아마 전부 부자가 되어 있겠죠. 두 번째, 저층과 고층의 시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초고가 아파트, 즉 2, 3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은 로얄층과 저층의 차이가 1억에서 2억씩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5%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혹시나 고층은 9억인데 저층이 8억에 나왔다, 이런 두 개의 물건이 있다면 저층을 사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중층, 고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1층의 수요는 확실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만 뛰어, 밑에서 올라온다, 밑에서 연락 온다, 이런 말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싫어서라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라도 1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2, 3층보다는 1층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네이버 매물로서 호가와 시세를 파악하지 않는다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은 몇백 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가보면 거래 가능한 매물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가도 다릅니다. 어디 호가는 5억 5천인데 실제로 가면 5억 1천, 2천에 거래가 가능한 매물들도 있고요. 반대로 5억 5천은 미끼였을 뿐 실제로는 6억에 가능한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호가보다는 바로 실거래가예요. 전세가와 매매가의 실거래가는 정확하게 찍히지만 호가는 그냥 부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중개업이 직업이지만 그 전에 사람입니다. 따라서 문자보다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야 더 좋은 매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야만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입니다. 청약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중도금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가장 신축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전에 분양가가 적정한가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새 아파트라 하더라도 상급지에 있는 5, 6년 된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면 그거는 거품입니다. 최근 들어 제가 느끼기에 비싼 분양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추첨해서 당첨되면 나에게 큰 행운이 온 것 같지만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고 이 가격이면 상급지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만일 유주택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될 물건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너무 살기 좋고 호재도 많아요. 그런데 시세는 다른 아파트보다 덜 올라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어쩌면 저평가된 아파트라서 나중에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이 10명이 있고 그 사이에 차은우 씨가 딱 있으면 쟤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쟤 혼자만 유독 잘생겼네. 반대로 차은우 씨가 10명이 있고 중간에 제가 있으면 왜 쟤만 못생겼지? 이렇게 사람들은 정확하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대중들의 평가는 정확하고 시장의 평가는 냉철해요. 그렇듯 좋은 아파트는 대중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아파트를 객관적인 시선, 즉 남의 시선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나는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급지 아파트들만 보다 보니까 내 아파트가 초라해 보여요. 남들은 야, 그 아파트 좋은 거잖아 라고 하고 온라인에서도 이거 아파트 가고 싶다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도 정작 본인만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내 소득을 넘어선 곳에 살면서 이자를 내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에 살기 위해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무리해서 갈아타기를 하기보다는 한 채를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자산 형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전세가율이 높아야 상승 여력이 있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전세가율은 50%가 안 됩니다. 다른 아파트를 볼게요. 광양에 있는 대림 아파트는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9천만 원이고 전세 실거래가가 9천만 원이에요. 전세가율이 거의 100%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와 광양 대림아파트, 10년 뒤에 어떤 아파트가 더 많이 상승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전세가율이 마치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시장 상황마다 분위기마다 다 다르고요.
무엇보다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가율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무조건 시세와 같이 움직여야만 한다라든지 전세가율이 받쳐줘야 시세가 오른다든지 그런 절대 공식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